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행복은 수줍은 사람을 싫어한다. 미국의 극작가 유진 오닐이 한 말입니다. 어쩌면 행복은 그걸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복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거죠. 새로운 걸 시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여러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고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등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행복 또한 느낄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다만 행복을 꼭 어딘가에서 찾아야만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이미 내 옆에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걸 알아채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죠. 맛있는 식사, 아이들의 웃음소리, 좋은 책 한 구절, 봄꽃이 올라오는 모습, 그 하나하나가 이미 다 행복일 테니까요. 행복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저 행복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행복 앞에 수줍지 않은 사람일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3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면서 여러분하고 또 소통도 시작을 하고 선물 보따리도 풀겠습니다. 저도 이거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국민의 기본 반찬이죠. 밥상에 자주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보를 보면요. 이것 100장의 도매 가격이 9,620원인데 1년 전보다 46%나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요즘에 우리나라 수출 효자 품목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수출 금액이 1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죠. 역대 최대 기록이고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이게 수출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은 반도체라고도 표현을 하죠. 수출 효자 품목이라고 해서요. 자, 아이들 반찬 투정할 때 이거서 딱 싸서 밥을 주면 바로 그냥 끝나버리죠. 자, 오늘의 정답은 어려운 것 같지만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KBS 콩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저희 스튜디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소식 준비하셨는지 우선 백상경 기자부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다음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늘린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강영현 기자는요. 네, 정부의 압박에 밀가루 가격을 내린 업체가 등장을 했습니다. 설탕 같은 이제 다른 식료품으로 가격이나 움직임이 확대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내용 전해드리고요. 다음으로 일본은행이 어제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금리 있는 세계로 나아간 일본에 대해서 그리고 이에 따른 영향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백상경 기자요. 공시가격 현실화, 사실 이게 그 전 정부에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공시가격 현실화해서 이게 세금을 더 붙여서 어떻게 좀 부동산 시장을 잡아보겠다 했던 건데 윤 대통령이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 내용 살펴보면 사실은 이게 공약 때도 좀 포함이 돼 있었고요. 정부 초기부터 계속 추진을 좀 했던 내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 21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부동산 세금을 매길 때 이 기준이 되는 이 공시가격의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미 2022년 말에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한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라고 거기에 조정하겠다라고 하면서 로드맵 자체가 사실상 좀 폐기가 된 수순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이 로드맵을 아예 이제 꺼내지 않고 이 공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이 개념 자체를 네.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년째 지금 69%로 동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면 공시가격이 한 6억 9천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공시가격 현실화를 이제 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로드맵을 폐지하려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이걸 고려해서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공시가격이 여기에 맞물리는 이제 세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또 이제 갑론을박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게 대표적으로 집 한 채 있는데 퇴직한 분들이 큰 타격을 봐서 논란이 좀 됐었는데요. 퇴직을 하면 의료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뀌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시가격 보유하고 계신 집의 가격이 이제 높아지면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자산이 늘어나는 걸로 인식이 되고 이게 건보료가 오르는 상태가 되거든요. 건보료를 따지는 기준이 공시가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런 분들이 이제 매달 들어오는 소득은 없는데 건보료 부담은 계속 늘어나니까 내 집에 내가 그냥 계속 살고 있었는데 건보료가 계속 늘어나고 이러면 국가에 월세 내는 것 같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어떤 이 보유세 폭탄 같은 이런 얘기들이 나온 좀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밖에도 종합부동산세 또 종부세 그러니까 이 종부세 역시도 공시가격으로 따지고 있고요. 보유세나 기초연금 같은 각종 과세의 기초 자료로 공시가격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시가격이 현실화라고 이름이 붙었지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부담이 컸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상당했던 게 사실입니다. 윤 대통령이 그래서 현실화율 이 폐기의 배경으로 집값을 비롯한 거주 비용 절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힌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 논리는 이 전임 이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도입한 이 로드맵이 이른바 이 어떤 징벌적 과세다. 그러니까 좀 주택을 보유하고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에 해당하고 거주 비용을 궁극적으로 늘려서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게 그러니까 시세 대비해서 공시가격의 비율이 얼마냐를 뜻하는 내용인데요. 이 문재인 정부 때는 이걸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서 2035년까지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이 로드맵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의 한 50에서 60%대로 좀 낮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 네. 이걸 좀 계속적으로 올려가지고 거의 시세에 준하는 정도로 과세를 하겠다. 그러니까 시세에 준하는 가격을 가지고 과세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말한 겁니다. 특히 근데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2022년에는 또 집값이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집값이 꺾이기 시작한 시점에는 오히려 이제 실거래가가 내려가는데 공시가격이 올라가는 현상들도 일부 나타나면서 있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가격은 시세는 내려갔는데 세금은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도 좀 나타나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근데 저마다 입장에 따라서 네. 호불호가 좀 엇갈리지 않습니까? 우려와 기대도 엇갈리고요. 결국은 이게 주택을 보유했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실은 많이 갈리는 내용이기도 맞아요. 합니다. 일단은 이번에 이 폐기 선언을 두고도 그러니까 주택 보유자라면 당연히 반길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특히 1주택 가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세금이 원래 공시가격이 계속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 현실화가 됐다라고 하면 세금이 더 오를 가능성이 좀 컸거든요. 아무리 이제 시세가 떨어지더라도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부담이 좀 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좋은 평가들을 좀 내놓고 있고요. 하지만 이 반면에 또 일각에서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부자 감세나 자산 소유자에 대한 감세라는 주장인 건데요. 이를테면 한남동 단독주택 같이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이 적고 또 이렇게 평균 시세라는 걸 따지기도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좀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이 좀 일부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세금을 원래 내야 할 그러니까 시세에 맞춰서 내야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적게 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조세 정의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결국은 내려간다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이제
거치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라는 우려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또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화 계획이라는 거, 이 네. 어떤 이상적인 목표치라는 것 자체를 폐기해 버리면은 결국은 이 공시 가격을 둘러싼 국민들의 혼란이 좀 가중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역별, 주택 종류별로 다 이 공시 가격이 조금씩 시세가 반영된 비율들이 좀 다른데요. 이런 좀 다른 시세 반영률을 정부가 결국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대로 국민들이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요즘에 뭐 오르는 소식만 들리지 내린다는 소식은 참 듣기 힘든데 밀가루 가격이 좀 내려갑니까? 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농식품부가 일주일 전에 CJ제일대당 그리고 오뚜기, 롯데웰푸드, 농심 이런 식품업체 대표들에게 가공식품 물가 안정 노력에 협조해달라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 뒤인 어저께 이제 CJ제일제당이 다음 달부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밀가루 제품 가격을 인하한다고 발표를 한 건데요. 새 제품점도 제품 가격을 인하하는데 평균 인하율이 6.6%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제 원맥 시세가 좀 하락을 했는데 이를 반영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CJ제일제당이 가격 인하에 첫 발을 떼면서 다른 업체들도 뒤를 따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대한제분 그리고 삼양사, 사조 동아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밀가루 가격을 낮추기로 결정을 했고 인하폭 그리고 시기 등을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또 이것이 밀가루뿐만 아니라 뭐 라면, 빵, 과자처럼 이런 다른 품목들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 소비자용 가격을 이번에 내린 건데 이거 말고 기업용 밀가루 가격을 내려가면은 이제 밀가루를 원재료로 하는 뭐 라면이나 빵 이런 식료품 가격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떡볶이나 국수, 짜장면 가격의 인하로 이어질 것인가는 또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정부가 이제 다각도로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다른 업체들도 시차를 두고 좀 반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밀가루가 아니라 다른 품목은 어떨까요? 일단 정부가 밀가루에 이어서 뭐 설탕이나 식용유 가격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가격 인하를 점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일단 설탕 가격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보다 지금 20% 넘게 급등해서 슈가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탕 가격 상승의 여파로 해서 뭐 설탕이 들어가는 이제 빵, 과자, 아이스크림과 같은 식료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현상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국내 빵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년 사이에 22.5%가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나서고 있는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이 2022년 고점 대비해서 절반가량 하락했는데 밀가루, 식용유 이런 식품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하기도 했고 또 공정위는 제빵 산업의 실태 조사도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이제 정부 뜻대로 물가가 잡힐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번 밀가루 가격 인하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용에 국한이 되었고 그리고 식품 업체들도 추가 가격 인하는 좀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밀가루 같은 경우에도 원재료 가격이 국제 가격이 내린 것은 사실인데 네. 그동안 사실 식품 업체가 원재료 가격 상승분만큼 가격을 올리지는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다 내릴 수는 없다는 거고 또 인건비 같은 다른 비용들의 상승세는 여전하기 때문에 가격을 더 낮추는 건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소비자용 밀가루만 6.6% 내린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체감도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주부님들이 밀가루 한 포대를 뭐 일주일에 하나씩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명절 때나 사죠. 그렇죠. 자, 백상경 기자에게 갑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증시에서 한국 주식의 저평가세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정부가 드디어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꺼내 들었는데 기존에는 세제 혜택이 발표가 되지 않아서 좀 시장에서 실망한 것도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그게 좀 담기나 보네요. 네, 세제 혜택을 골자로 해서 이 좀 후속 조치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이 최상목 부총리가 우리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하겠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큰 틀의 좀 방향성 같은 건 나왔는데 뭐 실제로 법인세를 깎아주는 주주 환원 행동이 정확하게 뭔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지원 방식
대상 시기까지는 아직 뭐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좀 내용들은 조금 뭐 가늠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직전 연도보다 배당을 크게 확대하거나 자사주의 어떤 소각 규모를 늘린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취득해서 보유한 자사 주식을 이 소각을 하는 건데 이게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의 숫자 자체를 줄이면서 결과적으로 주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서 이것도 주주 환원에 해당하는 뭐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들이고요. 기업이 또 이 구체적인 방법들로 좀 거론이 되는 게 있는데요. 기업이 이 전년 대비 확대한 어떤 투자액의 일정 비율 세액을 깎아주는 이 투자세액 공제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투자세액 공제처럼 배당을 증가시킨 경우에 배당을 증가한 이 증가분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법인세를 깎아주는 어떤 배당세 공제 방식이 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자사주를 소각해서 한 비용도 이 비용으로 그 어떤 회계상의 비용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를 공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제 결국은 근데 이 공제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세금 감면액이 좀 급증하고 또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세액 공제율을 높게 책정을 할 것이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업이 100억 배당하던 회사가 200억을 배당할 경우에는 네. 그 늘어난 100억에 대해서, 100억에 대해서 일정 네. 부분 얼마를 이제 법인세로 깎아주는 방안. 네. 이게 아마 4월, 5월쯤에는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또 주주들이 배당을 받을 때도 15.4%의 배당 소득세가 떼지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도 말들도 많았었는데 이것도 정부가 좀 언급을 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배당이 그 기업들 주주한테 직접적으로 좀 돌아가는 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배당을 받는데 세금 부분이 좀 해소가 안 되면은 결과적으로 주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안 돌아가는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좀 해소하겠다라는 것들이고요. 현재 배당소득세는 말씀하신 것처럼 14%입니다. 여기 지방세를 포함하게 되면은 좀 15.4%가 원천 징수가 되고요. 여기에 뭐 그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연간 배당소득이 이자나 뭐 다른 소득들하고 다 합산을 해가지고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면서 최고 이 누진세를 통해서 49.5%까지 세금이 적용되는 상태가 지금 현 상태인데요. 기재부는 일단은 이 고배당 기업 주주에 한해서 현행 이 15.4%의 원천세율을 인하할 방침입니다. 또 이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 그러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분리해서 과세를 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고요. 이렇게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원천세율 말씀드린 이 15.4%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최종적인 이 방안은 향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이게 실제로 도움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대주주들도 이 세금 때문에 내가 네. 이제 배당해봐야 거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을 내고 말고 내죠, 다. 그러니까 그냥 배당하지 말자 이랬었거든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돼야 될 텐데요. 결국은 이 주주 환원과 맞물린 사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그렇게 실질적으로 주주들에게 그리고 뭐 배당을 한 기업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큰 틀의 방향성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고심하는 분위기가 좀 역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 가치 제고 뭐 그 정부가 말하는 소위 밸류업 실제로 도움이 될 것이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걸로 해소가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 지금 최대한 속도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당초에는 이 근본적인 어떤 세제 개편 방안까지는 장기 과제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게 입장이었는데 구체적인 인센티브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결국은 요걸 추진 시기를 좀 앞당기기로 했다라고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세율, 공제율, 감면 기준 같은 대책 내용을 이르면 다음 달 말까지는 좀 확정을 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게 오는 뭐 한 7월쯤 나올 이 세법 개정안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걸 두고 좀 몇 가지 우려들도 함께 같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기업이 현금 배당 규모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국은 이제 배당 소득이 상대적으로 이 좀 지분율이 높은 대주주
뭐 고소득층한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들은 좀 나오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배당소득의 어떤 절대 액수가 큰 이 대주주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다. 이런 뭐 지적들도 나오고 있고요. 정부는 대신 이 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이 배당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돈을 벌어서 남겼을 때 거기에서 법인세 한번 또 내지 않습니까? 네. 버는 과정에서도 부가세를 내고 법인세를 내고 난 다음에 순이익 가지고 배당을 하는데 거기에 또 배당소득세가 붙고 2천만 원 이상이 됐을 때 또 종합소득세로 물리게 되고 또 건보료도 많이 내게 되고 예, 참 겹겹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하나하나 좀 해소해 나가야겠죠. 자,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어제 이게 참 큰 소식이었어요. 일본 중앙은행이 드디어 마이너스 금리를 벗어났죠. 네, 무려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동안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해 왔었는데 이것의 해제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에 많이 올린 건 아닌데 0.1%포인트를 올려서 단기 금리를 0에서 0.1%로 유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일환으로 펼쳐오던 다른 정책들도 폐지를 하기로 했는데 대표적인 게 수익률 곡선 제어 YCC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YCC가 이제 금리 변동폭을 이제 설정해 놓고서 그 금리가 이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국채를 무제한으로 대량 매입하는 정책인데 이번에 폐기가 됐고요. 또 일본의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상장지수 펀드 그리고 부동산 투자 신탁 이걸 매입해 왔는데 이것도 중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봐야죠. 이제 좀 일본 경제가 많이 달라진 걸까요?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 그동안 이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바꾸려면은 필요한 게 있다라고 말했던 게 네.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의 선순환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고 그에 따라서 임금이 오르고 또 그것이 다시 물가 상승을 가져오는 이런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이게 확인됐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은행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다른 뭐 중앙은행들과 같죠. 2%인데 이게 지난해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3.1% 오르면서 1982년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일본의 봄철 노사임금 협상 중간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이제 랭고에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여기서 평균 임금 인상률이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1.48%포인트 높은 5.28%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특히 조합원 수가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의 임금 상승률도 4.42%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7월로 예정된 최종 집계에서도 임금 상승률이 5%를 유지하게 되면은 무려 33년 만에 5%를 웃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이라는 선순환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확인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근데 다만 이제 일본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관측대로 이날 금융 완화를 축소하는 결정은 내렸지만 당분간은 추가적으로 금리는 올리지 않고 국채 매입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제 현지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연착륙하기 위해서 시장이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채 매입은 또 지속한다. 네. 한쪽에서는 뭐 돈을 좀 조이는 것 같지만 또 계속해서 돈은 또 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살펴봐야죠. 네, 일단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 따른 엔화 강세가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런 국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동안 엔저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들이 불리했었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한국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제 한국, 일본 간의 수출 경합도가 많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엔화 가치 변동하는 게 국내 수출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엔달러 환율이 10% 상승하면은 국내 수출 단가가 0.12% 하락하고 수출 물량은 0.02% 증가해서 수출 금액이 0.1% 줄어드는데 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출에서 환율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서 낮아진 것도 있고 이렇게 엔화의 영향도 많이 낮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수요 그리고 품질 경쟁력 등 비가격적 경쟁력이 더 중요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엔화가 강세가 되면 사실 원화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난주에 엔이랑 원화는 직접 환율도 없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었는데 그래서 다른 통화도 비슷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내 수출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여행 수지에서는 좀 적자폭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여행 수지 적자 규모가 약 16조 7천억 원. 그러니까 역대급 엔저로 지난해 일본 가신 분들 정말 많았잖아요. 네. 올해도 많이 가시고. 그래서 일본을 찾은 한국인이 696만 명에 달했는데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231만 명에 그쳤는데 엔화가 오르면 이런 관광 수요 불균형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를 올려도 엔화가 얼마나 움직일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실제로 금리 인상이 결정된 직후에 오히려 엔달러 환율이 올랐는데 이건 엔화 가치 하락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일본의 추가 금리 인상 등에 따라서 엔화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금리 결정 소식 이후에 엔화 강세 가겠네라고들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강세로는 네. 가질 않았었죠. 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그리고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대용량 에어프라이어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반찬입니다. 반찬. 그런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반찬인데요.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는가? 해양수산부가 설명하기로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수출 물량이 늘면서 물량이 부족하니까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수급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돌 이것, 파래 이것, 재래 이것, 곱창 이것까지 있다고 하죠. 다양한 종류로 생산되는 이것 한 글자 반찬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강인규 님도 해외 수출이 너무 많아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이게 국위선양이라고 좋아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이미정 님도 수출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뭐 인도나 다른 나라들 보면 자기네 자국에서 소화하기도 좀 벅찰 때는 그냥 막 수출 제한 걸어버리지 않습니까? 설탕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좀 너무 극단적인 그런 정책이 돼서 대외 신인도도 있고요. 1252님이 이것을 식당에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하네요. 원초가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밥집에서는 장사가 안 돼서 큰 걱정인데다가 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엎친 데 겹친 격이라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김밥집에서 이게 없으면 큰일 나죠. 맨밥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1715님도 이걸 또 납품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이게 또 우리나라 산업을 또 많이 돌리는 또 수출 역군이 되기도 합니다. 그 한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어떤 타협점을 찾지 못했을 때 친구들끼리도 그렇고 동료들끼리도 야 다수결로 해 다수결로 손 들어봐 이렇게 하죠. 뭐 회사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점심 메뉴를 고를 때도 종종 이 다수결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좀 괜찮은 방법일까요?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 전호겸입니다. 보통 뭐 여행지를 선택할 때도 그렇고 친구들끼리도 그렇고 다수결 방식을 좀 많이 채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다수결이 보통 이제 민주주의의 이제 기본적인 의사 결정으로 보통 다들 이해하고 있고 네. 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거의 모든 선거가 다수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 생활에서도 다수결이 굉장히 그 하나의 국룰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이것도 알고 보면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어찌 보면 또 모순적인 면이 있더라고요.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모순도 많다. 어떤 모순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KBS 가요 탑10이라는 방송이 지금 없어졌지만 가요 톱10. 네, 가요 톱10에서 예, 추억의 프로그램. 그렇죠. 그래서 21명 정도의 투표인단이 예를 들어 이대호, 전호겸, 주윤발 이렇게 3명의 가수를 두고 1등을 다수결로 뽑는다고 쳤을 때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대호가 8표, 전호겸이 7표, 주성치가 6표 뭐 이렇게 얻으면 1등은 이제 이대호 씨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투표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대호 앵커님을 지지한 사람은 약 38%에 불과하잖아요. 네. 사실 62%는 호감이 없거나 지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처럼 과반이 아니라 몇 명의 열렬한 지지자만 있어도 1등이 되거나 우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표가 2등, 3등으로 이제 분산이 되면서.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허점을 발견하고 이론화한 사람이 18세기 후반 프랑스 수학자인 샹사를드 보르다인데요. 네. 이제 보르다는 이게 단순 다수결 투표가 개별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이론화했죠. 이거를 조금 더 우리 삶 속으로 가져와 볼까요? 이제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렇죠. 오늘 점심 메뉴에 이 원칙을 좀 대입을 해본다면 또 모순까지도요. 그렇죠. 사실 직장인의 가장 큰 활력소는 점심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네. 이 막내 사원이나 신입 사원에서 가장 어려운 건 또 이 많은 사람들의 점심 메뉴를 들어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다 이 좋아하는 식사가 다르고 또 뭐 비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10명의 팀에 있는 팀원 중에서 4명이 한식을 먹고 싶고 중식이 3명, 일식이 3명 이러면은 가장 합리적인 건 다수결인 한식이잖아요. 근데 사실 한식을 먹게 되면은 10명 중에 4명 정도만 만족하고 나머지 6명은 사실 만족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역설이 있고요. 이 역설을 콩도르스의 역설이라고 그러는데 콩도르스는 18세기 프랑스 수학자 이름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것도 고민이지만 점심시간에 가장 큰 고민은 역사상 우리나라에서 그 중국집에 갔을 때 짜장을 먹냐 짬뽕을 먹냐 네. 볶음밥을 먹냐잖아요. 저 어젯밤에도 저녁에도 그랬는데 그럼 가면은 뭐 나는 어제 짜장면 먹어가지고 오늘은 볶음밥 먹을까 이러다가 또 어제는 술 먹었으니까 뭐 짬뽕을 먹을까 이러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요즘 중국집 가면 이렇게 짬짜면 뭐 이렇게 네네네. 섞어주다 요즘 최근에 가서 보니까 아예 짜장면 짬뽕 볶음밥을 한 그릇에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3등분에.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정한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은 이런 또 고민을 약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종합분식점 가면 보통 거기 아까 말한 김밥을 시작으로 라면 뭐 한식 중식 일식 다 있잖아요. 네네네. 뭐 그런 데 가서 먹던가 아니면 푸드코트를 사용한다던가 이러면은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잘 해결할 수 있죠. 옛날에는 그것도 한 하나에 1,000원씩 이렇게 사서 먹었었는데 요즘 맞아요. 이제 가격 단위가 높아져서 섞어 먹는 것도 또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다수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맹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 보완하려고 미국 이제 메이저리그 야구 MVP 같은 거 뽑을 때 상위 등수에 가점을 더 주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메이저리그는 아까 말했던 보르다의 이론의 방식으로 투표를 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보르다가 이제 발견한 허점은 단순 다수결 투표가 개별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도 차이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보르다가 생각한 거는 모든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 선호도를 반영한 투표법을 제안했는데 이게 바로 보르다 투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후보가 이대호, 전호겸, 주윤발 이렇게 3명이 있었다 그러면 네. 1순위는 이대호, 2순위는 전호겸, 3순위는 주윤발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한다고 치면 네. 1순위한테는 3점, 2순위한테는 2점, 3순위한테 1점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선호도 관련돼서 점수를 매기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 이 점수를 매겨가지고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많은 선호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르다 투표법이라는데 보통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는 이 투표법을 사용하고 있죠. 아하. 글쎄요. 그러면은 요거는 다 정당하다, 합리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또 보르다 투표법도 맹점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대호 앵커님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아예 그 1등 할 사람을 3등으로 점수를 1점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점수를 체크를 하면 원래 1등을 해야 될 사람이 2등이나 3등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오히려 점수가 예, 깎이게끔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맹점이 좀 있죠. 야,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한 다수결도 안 되고
가점 방식으로도 맹점이 있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투표 방식이 이제 투표권자의 막 선호도에 앞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사실 지금까지 저도 찾아봤더니 별 희한한 선거 방법을 다 고민했더라고요. 뭐 우리가 아는 결선 투표도 있고 아까 보르다 투표도 있고 점수를 매기는 거 뭐 온갖 거를 다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게 사실 이제 판명이 됐죠. 어떻게 되냐면 완벽한 건 없다. 없죠. 그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케네스 에로가 이상적인 투표 방식은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입증하기도 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다수결이 맹점은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은 그나마. 투표법. 그렇죠. 이게 또 다른 그 선택의 역설도 있습니다. 내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왠지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또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선택에 관련된 연구를 했는데요. 네. 이 연구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식료품 우리 마트 가면은 시식 코너 있잖아요. 네. 요새 시식을 하게 하는 건데요. 잼을 24개를 한 테이블에 놔두고요. 다른 테이블엔 6개의 잼을 놔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시식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24개를 쫙 깔아놨을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잼을 엄청 많이 이게 회식을 그 시식도 해보고 맛도 본 거예요. 근데 6개만 놔둔 데는 그렇게 24개보다는 물론 개수가 적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더 적게 와서 시식을 한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 오히려 6개의 잼만 진열했을 때가 24개의 잼을 했을 때보다 한 6배에서 10배 정도 사람들이 더 많이 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아니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했는데 그리고 시식도 훨씬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적게 사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연구를 한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왜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은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결국 많은 선택지가 있으면 그걸 고르는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더 적은 선택지를 골랐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6개도 많아가지고 네. 그걸 어떻게 골랐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한 2-3개 정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지로 딱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보통 시험 보면은 오지선다잖아요. 뭐 수능도 네, 네, 그렇고 네. 그것도 너무 많지 않나 가서 그건 같은 생각이죠. 그렇죠. 2-3개 정도로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보기가 4개였을 때보다 5개로 되면 그쵸.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 내는 사람도 어려울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상품을 진열해 놨을 때도 너무 많은 상품을 선택지를 놓고 고르게 하는 거는 사실 또 소비자를 오히려 떠나가게 할 수도 있다는 맞습니다. 거. 이거 우리가 상업적으로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선택의 역설 또 일상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많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정보나 전방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그 포털 같은 거 열면은 뉴스도 많고 온갖 정보가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과 유행별 뜻의 엔데믹을 합쳐가지고 인포데믹이란 말도 사실 몇 년 전에 신조어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OTT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OTT를 보통 한 2.7개 정도 본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OTT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콘텐츠가 보통 한 2-3만 편 돼요. 많은 곳은. 그러면은 사실 들어가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전 구독경제 전문가니까 OTT를 다 보진 않는데 가입은 다 돼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OTT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 N사 OTT, C사 OTT, T사, D사 이렇게 해서 4개 정도 보고 있다 지금 하나 끊었는데 네. 이거 앱을 열면서 앱을 열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어느 하나도 못 보고 끝나거든요. 근데 보통 같은 고르다가 경우는 끝나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제 후배는 진짜로 그 점심 시간 되면은 이렇게 자기 스마트폰으로 OTT를 보는데 이 친구도 OTT 들어가서 뭘 볼지 그러니까 원래 쭉 보던 시리즈물이 끝나면 그다음 다른 시리즈물 볼 때는 뭘 볼지를 몰라가지고 그거 고르다가 점심시간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품이나 서비스가 너무 많으면 힘들다 보니까 오히려 귀찮은 거를 좀 해결해주는 구독 서비스가 최근에 인기가 많거든요. 이제 구독 아예 그냥 추천해주는. 아예 추천해주거나 내가 필요할 때 제품과 서비스가 찾아오는 그래서 귀찮음이나 선택의 이런 피로감을 줄여주는 이제 구독 서비스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그쵸. 보세요. 이게 당신 취향에 딱 맞는 맞습니다. 거예요라고. 이게 식당 가서도 메뉴판에 메뉴가 너무 많으면 그렇죠. 뭘 골라야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살짝 별표를 표시해두거나 아 맞아요. 베스트, 추천 메뉴 이렇게 해. 저도 항상 그것만 먹는데. 왜냐면 보면은 너무 많으니까 물어보기도 귀찮고. 그래서 사실은 식당에서 주방장님이 하실 수 있는 요리가 한 30가지 되더라도 그래요? 점심시간에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것도 일부러 마케팅이구나. 베스트 메뉴를 해놓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것도 또 하나의 또 효율적이죠. 기법이네요. 예. 오늘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 또 역발상 경제 재밌게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호겸이었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가서 뉴스도 정리해서 들어보시죠.
정부는 오늘 확충한 의대 정원을 각 대학에 배분하는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1억 원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등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 위험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습니다. 467만 명의 동학개미 주주를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오늘 열리는 등 국내 기업의 정기 주총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했습니다. 인공지능 AI 칩 선두 주자인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인간과 같은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이 5년 이내에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다였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공간이 어디인가, 뜨고 있는 가게가 어디인가 찾아보면 참 디저트 가게가 빠지질 않습니다. Z세대들도 이쪽 트렌드에서 역시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한번 배워볼까요?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달한 거 좋아하세요? 아, 저는 좋아하긴 하는데 좀 네. 자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네. 혹시 이제 혈당 관리에 아, 뭐 예, 그럴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Z세대. 네. Z세대 역시 달달한 거, 디저트, 후식 많이 좋아하겠죠? 그렇죠. 저희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빅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이 Z세대 디저트 언급량이 꾸준히 증가는 해오고 있었는데 20년 이후부터 매년 35%씩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유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흥미로운 거는 이 디저트 키워드가 편의점 키워드와 함께 동반 상승한다라는 게 네. 이게 아무래도 팬데믹과 장기 불황이 좀 겹친 결과가 아닌가라고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게 디저트 자체가 유행이라기보다는 21년도에는 도넛 그리고 22년도에는 약과 이런 것처럼 요 디저트를 주도하는 아이템이 있다는 것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백화점들이 저마다 이렇게 디저트 맛집을 내세우면서 힘을 싣는 것도 이런 디저트가 고객을 내방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큰 미끼 상품 노릇을 한다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진짜 막 호텔들도 네. 정말로 그 작은 메뉴인데 디저트를 열심히 또 홍보하는 게 그게 또 맞습니다. 차별점이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막 네. 디저트 전문 요리사도 막 영입을 해오고. 맞습니다. 근데 이게 디저트도 항상 유행이 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좀 어떤 게 뜨고 있나요? 뭐 아까 도넛이나 약과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최근에 선호하는 디저트는 좀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이요?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2위인 스낵과 한 15% 정도, 12% 정도 꽤 큰 격차를 좀 보이고 있었고요. 날씨가 더운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또 흥미로운 거는 Z세대는 이 젤리에 대한 젤리류에 대한 선호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좀 높았는데요. 단순히 저희가 먹는 그 봉지에 들어있는 편의점 젤리가 아니라 최근에는 그 젤리 형식으로 된 이색 젤리 케이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할 만큼 젤리 활용도가 높아졌는데 이게 단순하게 맛을 위해서 먹는 것도 있지만 요 젤리가 좀 쇼폼에 올리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쇼폼으로 만들기 적당한 꿀 젤리라든지 탕후루 젤리 이런 것들이 관심 있으시면 검색을 해보시면 요게 최근에 좀 뜨고 있는 틱톡에서 뜨고 있는 디저트 젤리 중에 하나입니다. 아하, 역시 여기서 SNS에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게 빠지지 맞습니다. 않네요. 네. 또 젤리도 색깔도 예쁘고 네. 움직임도 움직임도 좀 있고 있고요. 탄성도 있고 네네. 하니까. 먹는 소리도 다르고 이래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아이스크림이 항상 또 빠지질 않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압도적으로 또 1위로 달려가고 있고 요즘에는 그 밤양갱이 엄청 유행이에요. 네. 예, 그 비비의 노래가 네, 뜨다 보니까 유행가 때문에 네. 그래서 아 이걸 또 유행가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세대가 좀 나옵니다. 유행가 연속극 뭐 이런 세대입니다. 네. 시리즈가 아니라 이제 연속극이라고 하는 분. 근데 이게 금전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디저트는 또 밥 먹은 다음에 먹는 거고. 네. 요즘에 카페 가니까 와, 조각 케이크 하나가 막 7, 8천 원에요. 한 그렇죠. 조각에. 맞습니다. 이거 또 건강 관리도 살도 또 빼야 되고 하니까 이거 자주 먹을 수 있을까요? 저희 조사 결과 Z세대의 95% 정도가 디저트를 섭취한 경험이 있다라고 나타났는데 빈도를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는다라는 응답이 30.5%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요. 특히 한 번 이상 그러니까 두세 번도 먹는다라는 비율을 모두 합했더니 이 70%가 넘을 정도로 이 선호와 인기가 굉장히 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먹을까 또 궁금하실 텐데 뭐 당연히 후식 삼아서 식사가 조금
좀 부족할 때 요렇게 먹는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성별에 따라 조금 나뉘는 게 좀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게 남성들은 모자란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다라는 게 예, 높았지만 여성들은 친목을 위해서 먹는다라는 이유가 1등으로 나타났고요. 또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다라는 섭취 비율도 여성들에게 좀 높게 나타나서 디저트가 여성들에게는 스트레스 해소와 또 그 관계를 위한 어떤 사회적 기능을 한다라는 것도 흥미롭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데이트할 때도 네. 아니 밥 먹고 나서 뭘 또 먹자는 거야. 이게 디저트 배는 따로 있어. 막 이런 말들. 초콜릿 배는 따로 있는 거야. 이 네.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 뭐 물가 때문에 가격 네. 오르는 게 참 한두 가지가 부담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성비를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편의점 디저트가 그래서 뜨고 있다고. 맞습니다. 그 저희 빅데이터 조사를 통해서 디저트 연관 키워드와 장소 키워드를 선별해서 조사를 저희가 좀 해봤는데요. 아까 호텔 디저트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21년 대비해서 디저트 카페나 프랜차이즈 카페, 백화점의 디저트 언급량은 미세하게 언급량이 좀 줄어든 반면에 네. 편의점은 유일하게 언급량이 늘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좀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편의점 디저트가 유행의 중심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 2, 3주에 한 번 정도는 편의점 디저트를 산다라는 비율이 28%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 일주일에 한 번도 이거를 23% 정도로 큰 차이 없는 비율로 나타나는 거를 보면 이 많은 Z세대가 편의점 디저트를 구매한다라는 사실을 좀 알 수가 있었는데 이 편의점 디저트가 뜨는 이유는 이른바 그 PB 상품이라고 하죠. 그 자체 디저트가 끝없이 출시되는 곳이 바로 이 편의점입니다. 그래서 편의점도 이 집객 효과가 디저트로 인한 집객 효과가 대단해서 사실 이게 편의점은 거의 디저트 전쟁터가 된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뭐 품절 대란을 일으킨 약과라든지 우유 크림빵 같은 게 대표적인데 여기에도 앞서 설명드렸던 그 소셜미디어의 인증샷처럼 반으로 크림빵을 가르면 굉장히 풍성한 크림이 나타나는 거를 이른바 반갈샷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인증샷도 유행을 하면서 더욱더 이 품절 대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먹어봤습니다. 아, 네. 근데 굉장히 이게- 늦으셨습니다. 예, 유행가 듣다 보니까. 아니 근데 이게 편의점이 PB 상품을 동원해서 이게 트렌드를 확실히 또 빠르게 선도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네. 제조는 그냥 OEM에 맡기고 네. 바로 들여와서 또 자체 홍보 수단, 네. 점포 하나하나가 다 이제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트렌드가 빠르더라고요. 편의점에. 저희도 그 편의점 담당자한테 들었었는데 휴가를 좀 오래 갔다 오면 자기도 신상을 다 알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편의점 신상이 출시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네. 근데 또 진짜로 줄 서서 먹는 디저트 카페나 네. 이런 데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는 기존에 다른 음식점들하고 뭐가 다른 걸까요? 아마 그 베이글 가게나 도넛 브랜드가 맛을 넘어서 소위 말하는 오픈런이라고 하죠. 그런 하나의 어떤 브랜드로 사랑받고 있는 사례를 많이 아실 텐데요. 네. 요런 브랜드는 요런 주력 메뉴냐 마스코트처럼 그 해당 브랜드를 떠올렸을 때 연상되는 요소가 굉장히 좀 명확한 편입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그 제품의 특정 색깔이라도 좀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브랜드의 가치관도 요즘 세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가령 이제 환경을 위해서 방문 포장할 때 개인 용기를 꼭 지참해야 되는 브랜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 자리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메뉴도 좋지만 공간 기획도 굉장히 중요해서 요 Z세대는 음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음식을 섭취하는 공간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점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저트라고 해서 그냥 맛이 그렇죠. 맛만 중요한 게 맛은 아니고 기본이고 네. 맛은 기본이고 네. 브랜드, 색깔, 공간, 경험, 맞습니다. 사진도 예쁘게 나와야 되고 네. 어렵습니다. 이거 만약에 이제 디저트 가게 창업 고민하시는 분들은 네. 야, 이거 참 쉽지 않겠네요.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네. 요 하나 팁을 드리면 맛뿐만 아니라 이게 생긴 것도 좀 멋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SNS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맛이랑 가성비 뭐 이런 걸로만 평가를 했다면 요즘에는 이색적인 소위 말하는 비주얼로 소셜 미디어에 인증할 만한 요소가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가령 뭐 독특한 디자인의 이모티콘이 그려진 케이크라거나 삼각김밥 모양을 한 크로와상 빵 이런 것들도 대표적으로 이제 SNS에 인증하기가 쉽고 또 최근에는 메뉴를 구매하면 이 무지개색 크림을 또 그 자리에서 빵 위에 부어주는 디저트 카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인증샷을 올리는데 굉장히 좀 역동적인 이런 영상을 좀 뽑을 수 있는데 제격이고 이런 디저트 가게는 주말에 웨이팅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ESG 그러니까 환경이나 사회적 가치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는 세대가 또 요 세대들인데 디저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한다라거나 혹은 개인용품을
개인 용기를 가지고 와야 또 포장을 해주는 요런 게 진정성이 있다라고 입소문이 나기도 해서 요런 제로 웨이스트 카페, 쓰레기가 없는 카페들도 또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이 저속노화라는 단어가 20대들 사이에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저당이나 혹은 저속노화를 콘셉트로 한 카페들이 좀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저당 다이어트 디저트인데요. 정제 설탕을 쓰지 않는다거나 현미유나 통밀을 쓴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역시 디저트 가게로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다 렌틸콩 디저트도 나오겠네요. 이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짜 어떻게 네. 보면 빵 하나 네. 또 디자인이 중요한 거고 생긴 거 중요합니다.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니까. 맞습니다. 또 겨울에 디저트 메뉴로 딸기가 많이 활용되잖아요. 케이 위에도 맞습니다. 그렇고 빠지지가 않는데 그냥 겨울에 딸기가 많이 나와서가 아니라 사진 찍었을 때 색감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제일 예쁘게 나온다는 거예요. 역시 무시 그래서 못합니다. 베스트셀러가 된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역시 네. 마케팅 쪽으로 잘 활용하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패션, 뭐 네. 엔터 회사들. 네. 패션 엔터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좀 쓰고 있는데요. 뭐 도넛 브랜드와 협업한 골프웨어라든지 케이크 브랜드와 협업한 패션 등이 있는데 뭐 눈치채셨겠지만 브랜드가 좀 젊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인기 디저트 브랜드들이랑 이렇게 협업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패션뿐만 아니라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넛이랑 공유 차량 브랜드 카쉐어링이라고 하죠. 이런 공유 차량 브랜드와 협업을 하기도 하고요. 또 르세라핌 같은 아이돌은 컴백 앨범을 출시를 하면서 디저트 브랜드랑 같이 한정판 5종 디저트를 또 출시해서 새로운 앨범을 알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콜라보는 오픈런을 불러일으킬 만큼 좀 화제성도 있었고 또 브랜드를 젊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지금은 사실 아시겠지만 이 콜라보 브랜드가 굉장히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차별성이 있는가라는 것도 좀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눈에 띄지 못하면 비용은 비용대로 쓰고 소비자들은 소비자대로 피곤하기만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유념하셔야 돼서 사실 브랜드의 선정보다는 내가 공략하려는 타겟들이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인가라는 거를 먼저 좀 따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참 창업을 하실 때도 어렵고 이걸 또 사업적으로도 잘 연계를 해봐야 되는데 이미 또 콜라보는 너무 넘쳐나고 많습니다. 있고 그래서 예전에 약간 B급 감성이 통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렇죠. 이제는 또 그 B급 감성을 했다가는 네, 저것도 식상해 이렇게 돼서 맞습니다. 이거 참 트렌드 따라가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의 정은우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2부에서는요. 반도체 패권 전쟁 속 삼성전자의 미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얼마 전에 화제의 다큐멘터리도 방송이 됐었죠. 시사기획창 삼성 잃어버린 10년. 그 이야기를 직접 취재한 서영민 기자와 함께 삼성의 과거 10년 또 미래의 10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부터 더 좋은 이야기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